지금까지 아이 셋을 낳고 키웠어요. 이젠 더 이상 못해. 아이 셋을 끌어안고 서 있는 젊은 여성이 절규하듯 말합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거리기 시작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가슴을 찢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과연 나는 이 치욕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새벽 5시 분식집 주방에 홀로 선 나는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을 바라봅니다. 사골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텅 빈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불을 끄며 오늘만큼은 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한복이 걸린 옷장 앞에 섰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와 진회색 치마,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을 큰아들 재현의 결혼식을 위해 다시 꺼냈죠.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검버섯이 점점이 박힌 볼, 입가에 새겨진 주름, 그리고 끓는 기름에 데어 생긴 흉터들. 오늘만큼은 감추고 싶은 울컥거림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나는 침을 삼키며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성껏 다린 흰 봉투 안에 넣을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모지에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직이 결국 너를 지킨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것이 아들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지 헷갈렸죠. 분식집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김밥을 말고 있을 텐데 오늘은 하루 장사를 접기로 했어요. 셔터를 완전히 내리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 낯선 검정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차는 이내 골목 끝으로 사라졌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 현관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진사들의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어요. 나는 연회장 플로어 매니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응대했지만 나는 저 멀리 서 있는 둘째, 재민의 표정이 유독 어둡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다가 넣기를 반복하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시작 전 재현이 다가와 내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집안 두 번째 생일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죠. 재민은 구석에 서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미용실로 불려가는 길,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신부 서윤이 족두리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나는 그 차가운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경계가 되어라.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사실 내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어요.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무전기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부인 반입건으로 확인 중입니다. 익숙한 불길함이 목덜미를 간지렸어요. 30년 가게 일을 하며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깃을 다시 한번 여몄습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도 오래 못 산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뒤에 서 있던 재민이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였죠. 무언가 숨기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 이 아침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연회장 플로어를 가로지르며 나는 양가 하객들의 테이블 배치를 살폈습니다. 재현 쪽 회사 상사들은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정장 소매 끝에서 번쩍이는 금시계가 형광등빛을 반사했어요. 동기들은 한쪽 구석에 모여 웅성거렸고 고모는 벌써부터 옆 사람에게 혼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다니까. 그 말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호텔 1층 커피바로 향했습니다. 재민이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유독 그의 창백한 얼굴을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에스프레소 2잔을 주문했죠.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재민은 잔을 들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형이 오죽하면 너더러 먼저 와서 챙기랬겠니? 내 말에 재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 쪽이었죠. 검은 승합차가 다시 보였습니다. 아침에 분식집 골목에서 본 바로 그 차였어요. 재민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불규칙하게 두드렸습니다. 분장실 근처를 지나가다 웨딩 음향 담당자와 마주쳤습니다. 젊은 직원이었는데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무심한 척 프로그램 순서를 물었습니다. 축가 전에 영상이 하나 있네요. 신랑 쪽에서 준비한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젯밤에 급하게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그의 대답이 흐릿했죠. 누가 준비한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자리 잡는 기분이었어요. 예식 사회자가 리허설을 시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재현은 신부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고 나는 줄에서 옆에 섰죠. 그런데 재민이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급하게 복도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여자의 낮은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 준비됐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려 했어요. 축가를 부를 아이들 이야기겠지. 요즘은 어린이 합창단을 초대하는 게 유행이니까.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재현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새 정장 안에서 당당하게 펴져 있었어요. 재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헛고생 끝났어.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재현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아들의 그 말이 마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재현을 치켜세우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자수성가한 청년, 믿음직한 사위, 앞날이 창창한 인재. 그 화려한 수식어들 사이로 나만 느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진실을 덮기 위한 포장지처럼 느껴졌죠.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검은 커튼 한쪽에 하얀 분필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손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손자국이었죠. 소품팀이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이 이미 와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더 번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지울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짓말처럼.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재민이 다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오늘 이 화려한 결혼식장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 끓인 국물이 넘치기 직전처럼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장 10분 전 연회장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나는 신부 대기실을 나와 연회장 뒤쪽 짧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이 울음 같은, 아니 정확히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듯한 숨머진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나는 쪽은 직원 전용 대기실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3명의 아이와 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붓고 빨갰어요. 여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결혼식 하객치고는 지나치게 수수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불타는 듯 강렬했습니다.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를 보여줄 거야.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여긴 가족 전용 공간입니다. 나가주세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에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 유라가 쓴웃음을 지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유라와 짧은 눈빛을 교환한 뒤 물러났습니다. 마치 사전에 무언가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유라가 작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골목길이 찍혀 있었는데 재민과 닮은 뒷모습의 남자가 작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사진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죠. 약속은 지켜져야죠. 유라의 말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 신호만 들렸어요. 1번, 2번, 3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가운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 만나는 거야? 유라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그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신부 측 코디네이터가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입장 5분 전입니다. 나는 유라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장 큰 아이의 얼굴에서 재민의 어린 시절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끝. 아니, 이건 착각일 거예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제발, 오늘은.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유라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7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막내 아이가 다시 내 치맛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작은 손이 허공을 잡는 모습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죠. 커튼 너머로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시간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유라와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문을 닫으려는 순간 유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들어갈 겁니다. 정당한 자리를 찾으러. 문이 닫혔지만 그들의 존재는 내 등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행복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을 하객들. 그리고 곧 무너질 모든 것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나는 보안팀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허리춤에 찬 채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출입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누가 허락한 겁니까? 보안팀장은 시계를 흘끗 보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행사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이후에 처리하시죠. 그의 눈이 묘하게 피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메이크업 룸으로 돌아갔을 때 서윤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낀 것 같았죠. 나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 옆에 있으렴. 서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죠. 복도로 나왔을 때 유라가 새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현 쪽 하객 몇 명이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어요. 유라가 스쳐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던진 한마디. 축하드려요. 그 순간 가장 어린 아이가 복도 벽에 걸린 재현의 사진 배너를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떨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갔고 몇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습니다. 스태프들이 황급히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라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애썼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찾으신 건 아닐까요? 재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유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잘못 찾은 건 당신들이죠. 7년 동안 외면한 건 당신들이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재민이 나타났습니다. 유라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단박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죠. 나는 유라와 재민 사이에 낀 채 누구를 먼저 믿어야 할지 눈이 아플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현의 대학 동기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로비에 기자들 몇 명 보입니다. 누가 제보한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나는 사회자를 찾아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간청했죠. 영상 순서를 빼주세요. 축가 전에 있는 그 영상이요. 사회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신랑 서프라이즈 영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어젯밤에 누군가 매우 강하게 넣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영상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재민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휴대폰이었겠죠. 그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엄마. 그가 간신히 내뱉은 한마디였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팔이었죠. 너 뭔가 아는 거 있니? 재민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라가 아이들과 함께 연회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막내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수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멈출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평범한 행복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장곡이 시작되기 3분 전 연회장 앞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대 뒤 커튼을 한 손으로 붙잡고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축축한 땀이 배어나와 벨벳천에 얼룩을 만들었죠. 서윤의 아버지가 내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혈관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 결혼식을 망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당신 가족 전부를. 그 말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보안팀에게도 향한 경고였습니다. 서윤 아버지는 발걸음을 돌려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온갖 손님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차가운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입장 대기선에서 재현이 내 손을 찾았습니다. 그의 큰 손이 내 주름진 손을 꽉 감쌌어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죠. 재현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순수한 표정이 칼날처럼 가슴을 도려냈어요. 엄마, 끝나고 얘기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분식집에서 밥 먹을게. 끝나고. 그 두 글자가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 끝난다 해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유라가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연회장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는 엄마 치마를 꼭 잡은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가운데 아이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큰아이만이 꼿꼿하게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작은 병사들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갔어요. 내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라도 나를 향해 몸을 돌렸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지금, 꼭 지금이어야 해요? 내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갈라졌습니다. 유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그것을 참아냈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영원히 잊혀지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랄 거고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라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눈빛에서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죠. 기다림과 외로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 서윤의 손을 잡고 대기선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고 무거운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웨딩 마치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유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연회장 옆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막내가 뒤돌아보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커튼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덮쳤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버질로드 위를 걸으며 나는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악몽과 축복이 한 장면에 포개지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뒤 어딘가에서 작은 발소리들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와 아이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1000개의 계단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 한가운데 재현과 서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어요. 나는 주례석 옆에 서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옆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라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 위로 걸어 나왔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하얀 웨딩 장식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졌습니다. 막내는 겁에 질린 듯 엄마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고 가운데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큰아이만이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뚝 끊겼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와 아이들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누군가의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만요. 이건 예정에 없던.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한복 치마가 계단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고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고 옆에 있던 들러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재현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지만 사회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유라가 버질로드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이 결혼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연회장을 폭탄처럼 강타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녹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빨간 녹화 표시등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그때 막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그 순수한 외침이 연회장을 관통했습니다. 재현이 뒤로 비틀거렸고 재미는 기둥 뒤에 숨듯이 몸을 피했어요. 서윤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요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만 별실로 안내해 주세요. 어서요.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갔지만 유라는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아이들과 저는 한 몸이에요. 큰아이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우리 아빠 만나러 왔어요. 엄마가 오늘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연회사 상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고모는 기절할 듯 부채질을 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일시 중단됩니다. 모든 분들은 로비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머물며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재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구세요? 유라가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 가족이 알아야 할 사람이죠. 나는 연회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무거운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결혼식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들. 분명 이미 영상이 퍼지고 있을 거예요.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우리 가족의 비밀이 이제 온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무대 장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백합이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리본이 풀어져 늘어졌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비상실의 둥근 테이블은 마치 심판대 같았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4사람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재현의 맞은편에, 재민은 유라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복도 건너편 대기실에서 호텔 직원의 보호를 받고 있었죠.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유라가 검은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흐릿한 화질의 프린트물이었어요. 2017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골목길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 뒷모습 아시겠어요? 재민과 너무나 닮은 남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겨우 2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의 오른손엔 기저귀 가방이, 왼손엔 아이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죠. 재현이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게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흐릿해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유라가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아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김유라와 함께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재민의 이름과 한 글자만 다른 가명이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10개월 때부터 다닌 병원이에요. 예방접종부터 감기까지 모든 기록이 있죠. 재민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컵을 잡은 손등에 오래된 상처가 보였습니다. 칼에 베인 듯한 일자 흉터였죠. 3번째는 학원비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의 계좌는 가명이었지만 패턴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죠. 누구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덜컹거렸고 물이 조금 흘러넘쳤어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이 아니라 가족이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매번 올 때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가족이 받아준다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30년 전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간 후 나 혼자 두 아들을 키우기 벅차 친척집에 맡겼던 그날.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던 어린 재현과 재민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내가 했던 말도 똑같았죠. 조금만 참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재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는 이 일에서 빠지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울림.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진리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미디어가 로비에 가득합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언론사가 와 있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디어 대응팀 번호를 눌렀어요. 아이 얼굴만은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세 사람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재민은 죄책감에 젖은 눈으로, 유라는 간절한 눈으로.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DNA 검사를 합시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고 재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민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비상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재벌가 결혼식 중단, 숨겨진 자녀 의혹, 충격의 현장 영상. 댓글은 이미 1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렸어요. 더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 단톡방 캡처가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서윤의 사촌이 올린 글이었어요. 신랑 집안 미쳤나 봄, 사기 결혼인 듯 우리 서윤이 불쌍해 죽겠다. 그 아래 달린 친척들의 욕설이 화면을 가득 메웠죠. 서윤의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이모, 이건 너무해요. 서윤이가 무슨 죄예요?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만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 회사 인사팀장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일단 재현 씨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고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사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대기 발령. 사실상 정직이나 다름없었죠. 나는 곧바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영상을 막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유라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엔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페가 떠 있었어요. 저 엄마 아니야? 애들 불쌍한 애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큰애가 오늘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렸다고. 유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어요.
내가 그녀를 위로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가족이 그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재민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만이라니. 뭘 그만하라는 거니?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그 입에서 나와야 할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내 목소리에서 나 자신도 소름 돋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걸까요? 비상실 문이 열리고 서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혼 취소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놨으니 책임지셔야죠.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서윤 아버지가 재현의 말을 잘랐어요. 모른다고 책임이 없나요? 당신 가족이 저지른 일이지 않습니까? 두 남자가 대치하는 사이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아래 거리엔 취재진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분식집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셔터를 내렸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려요. 30년 동안 일궈온 분식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지켜온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가 계속 울렸지만 그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재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지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을 뿐이었어요. 그 뒷모습이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년 전처럼 밤 10시 병원 응급실 한쪽 상담실이 우리의 임시 대기 장소가 됐습니다. 형광등 아래 모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DNA간이 검사 키트를 들고 온 의료진이 재현과 새 아이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지만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재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유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 건너편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막내가 엄마 무릎에 기대 잠든 모습이 보였죠.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는 그의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 씨와 새 아이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유라가 있는 쪽을 노려봤죠. 거짓말이었군. 다 거짓말이었어. 재현의 외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가 황급히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불가능해요. 유라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검사지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재민을 향했어요. 그날 나를 안아준 건 누구였죠? 그 한마디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가 들고 있던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파편이 재민의 구두 위로 흩어졌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재민의 눈을 봤습니다. 그가 피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순간이었죠. 재현이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왜 아무 말도 안 해? 재민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휴대폰이었겠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온몸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7년 전 그날 밤 분명 형제 중 한 명이었어요. 취한 채로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곧 받아줄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재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 기록 다 있다고. 시선이 일제히 재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린 것처럼 서 있었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기자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는 어디 있습니까? 둘째 아들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병원 로비까지 취재진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팔이었어요. 재민아, 이제 말해야 할 때야.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과 함께 재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아들을 붙잡았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가 알던 그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드디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방 침대에서 한숨도 못 잔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는데도 벨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서윤 아버지의 변호사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죠. 결혼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장을 오늘 중으로 발송합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 3억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재현회사 이사회 비서실이었어요. 긴급 이사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현 이사님은 오늘부로 무기한 정직 처분입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재현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마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죠. 분식집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가게 앞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셔터 앞에 취재진 10명이 진을 치고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로 거짓말쟁이 집안이라고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지켜온 내 삶의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치욕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사장님, 단골 손님들이 응원 쪽지를 문틈에 끼워놨어요. 힘내시라고요. 직원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당분간 가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열 수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요. 재현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을 것 같아요. 재현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촉망받는 이사였던 아들이 이제는 무직자가 되어 있었어요. 재민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쓰레기와 계란이 던져져 있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10년 동안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민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재민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니? 이미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재민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날 밤, 나도 취해 있었어요. 유라가 형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새 아이의 존재, 그리고 침묵. 그 모든 것을 실수로 덮을 수는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어요. 재민 씨와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재민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여전히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또 다른 계란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액체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명예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켰더니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아이들의 비극,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가족을 분석하고 비판했어요. 나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내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고 재민은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카메라 셔터 소리. 우리를 향한 세상의 분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 11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집을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어요.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보니 종로의 한 골목에 멈춰 있었습니다. 유라가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모텔 근처였죠. 나는 우산도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을 때 재민과 유라가 마주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재민은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유라는 검은 우산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로등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어요. 빗소리에 묻혀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7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계속 숨기기만 했잖아. 재민이 소주병을 내려놓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술과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무릎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형이 대신해 줄 줄 알았어. 늘 그래 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하면
형이 대신 혼나고 내가 실수하면 형이 수습했어. 이번에도 재민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는지 눈물이 섞여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나였어. 나야. 내가 당신을 안았고 내가 거짓말했어. 형수인 줄 알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알고 있었어. 당신이 유라라는 걸. 그 외침이 빗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풀려 가로등을 붙잡아야 했어요. 아들의 고백이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가 믿었던 그 아들이 이런 비겁한 거짓말쟁이였다니.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7년 동안 쌓아둔 것을 한꺼번에 토해내듯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형은 잘 나가고 나는 계속 비교당하고, 그날도 회식 자리에서 또 형 얘기만 나왔어. 그래서 더 마셨고 당신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 같았어. 유라가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도 빗속에 서서 재민을 내려다봤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럼 왜 도망쳤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플 때도, 아빠를 찾을 때도 왜 계속 숨었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이 처참했어요. 무서웠어. 형이 알게 될까봐,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내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 발 한 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재민이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라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빗속에서 우리 셋이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피와 후회가 뒤엉킨 삼각형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어깨였죠. 우리 이제 도망치지 말자.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내렸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과로 7년이 돌아오나요?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나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빗속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텔 창문에서 큰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유라가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우리를 봤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올게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유라가 돌아서서 모텔로 걸어갔습니다. 재민과 나는 빗속에 남겨졌어요. 아들은 무너진 채 울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안을 수도 떠날 수도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든 것을 씻어내 주기를 바랐지만 우리 가족의 죄는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온 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전등 불빛이 오래된 상자들을 비추자 30년 전의 기억이 먼지처럼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있던 녹슨 철제 상자를 꺼냈어요.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지만 열쇠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1995년 12월 23일. 내가 두 아들을 친척집에 맡기던 날 써놓고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재현아, 재민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떠나고 혼자서는 너희를 키울 수가 없어. 잠시만, 정말 잠시만 이 몸에 있으렴.
엄마도 도망친 거야. 엄마도 겁쟁이야. 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쓴 그 문장이 지금의 나를 관통했어요. 엄마도 도망쳤다. 그 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민이 도망친 것을 비난할 자격이 내게 있었을까요? 나도 똑같은 선택을 했었는데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민이 6살 때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얼굴이 오늘 본 유라의 큰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같은 눈, 같은 미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재민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발견한 건 유라의 편지였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죠. 가장 최근 편지를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불과 3달 전에 쓴 편지였어요. 당신은 끝까지 숨기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진실을 알고 자라야 해. 언젠가는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게 아이들의 권리야.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희미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분식집을 다시 열기로. 휴대폰으로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부터 가게 문 엽니다. 욕하러 오든 돌 던지러 오든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킵시다. 재현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가게에서 보자. 도망 말고 말로 해결하자. 재민에게도 똑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유라에게도. 부엌으로 내려가 멸치 다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더 떨렸어요. 멸치를 건져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자리 하나만큼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아침 7시가 되자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부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아빠가 될 건지 계속 도망갈 건지. 하지만 이번엔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재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35살의 어른이 아니라 6살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도망쳤어. 너희를 이모네 맡기고 1년 동안 혼자 살았지.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아니? 죄책감. 평생 가는 죄책감.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 내 말에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결심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만 단단해지려는 결심이. 아이들 만날게요. 아빠로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는 첫날이. 분식집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직한 분식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그 간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6시 분식집 문을 닫고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거리가 보이는 높이였어요. 간판 불빛만 켜놓고 가게 안조명은 어둡게 했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가운데로 옮기고 의자 넷을 놓았어요. 재현, 재민, 유라,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유라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방 뒤쪽 작은 방에 있었어요. 직원이 준비해둔 색연필과 도화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큰아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재미는 가장 늦게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넷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었죠.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교육비도 내가. 나는 손을 들어 재현의 말을 멈췄어요.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의 시대는 오늘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대신하지 않는다. 각자가 각자의 책임을 지는 거야. 재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동생의 실수를 덮어주던 형의 습관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겠죠.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017년 3월 14일 회사 회식 후 종로 골목.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이죠.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이름도 직업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재민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들이 하나씩 펼쳐졌어요. 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사이 느꼈던 죄책감과 후회까지. 유라가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로 살 수 있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빠로. 나는 미리 적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조금 삐뚤었지만 마음만은 똑바로 담으려 했어요. 피는 감출 수 없어도 거짓은 더 오래 못 숨겨. 우리가 지금까지 숨기고 도망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남의 시선보다 우리 안의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방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배고파요. 유라가 일어나려 했지만 재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재민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에게 편지 보냈어요. 답장은 안 왔지만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죠. 유라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어요. 7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생긴 흔적들이었겠죠.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그 말이 화해의 신호였을까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재민이 아이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큰아이가 아저씨 김밥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직은 아저씨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되겠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욕하러 오는 사람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다 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듯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분식집 재오픈 날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손이 떨렸지만 6개월 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기대와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새로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스페셜 키즈 메뉴 출시라는 글씨 옆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그린 김밥, 가운데 아이가 그린 떡볶이, 막내가 그린 순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새 아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추천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요. 막내가 스티커를 거꾸로 붙이자 큰아이가 다시 떼어내며 가르쳐 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6개월 전과는 달랐어요. 작은 벤처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죠. 대기업 이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엄마, 점심 도시락 10개 주문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응원한다고. 재현의 목소리에 활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보낸 편지는 여전히 답장이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해받을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기로 한 것 같았죠. 재민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을 봐오는 게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양육비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체했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막내가 달려가 재민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넉 달이 걸렸어요. 재민이 아이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리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유라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가게의 정식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재단의 한부모 근로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떡볶이 떡 삶는 시간 3분 더 늘렸어요. 어르신들이 좀 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유라의 제안은 늘 정확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을 금세 파악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찾아왔던 단골들이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단골 할머니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후 3시 동네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이들 무료 라면 데이가 입소문을 탔어요. 아이들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계란 넣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유라의 새 아이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학교에서의 왕따는 이제 옛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SNS에서 봤어요. 정직한 사과와 오래가는 분식집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그 해시태그는 누군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응원의 의미로 퍼뜨린 거였어요.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재민이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유라가 주방을 청소했어요. 재현은 내일 도시락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벽에 걸린 시계 아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6명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 재현, 재민, 유라, 그리고 새 아이. 완벽하지 않은 선으로 그려졌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가게를 바라보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간판에 정직한 분식이라는 글씨가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의 파탄이 거짓말 같았죠. 아니, 그 파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직한 새 출발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감출 수 없지만 사랑은 더 크게 키울 수 있구나. 초가을 저녁 6시 분식집 벽에 새 액자를 거는 날이었습니다. 재민이 의자에 올라가 못을 받고 재현이 아래서 받쳐주고 있었어요. 유라는 수평이 맞는지 뒤에서 확인했고 아이들은 까치발을 들고 구경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순간이었죠. 액자 속 사진은 지난주 일요일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내가 앉아 있고 양옆에 재현과 재민이 서 있었어요. 앞줄엔 새 아이가 웃고 있고 유라가 막내 뒤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구도였지만 서로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겹쳐 있었어요. 막내가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거짓말은 왜 나쁜 거예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무거운 의미가 있었죠.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카운터에 앉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거짓말은 등을 떼어놓거든.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근데 우린 이제 서로 등을 맞댔잖아. 진실하게.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밝게 웃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어요. 동네 상인회에서 우리 가게를 이달의 모범 가게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사장님, 이 집 맛은 늘 정직하네요. 떡볶이 양도 그대로고 맛도 한결같고. 그녀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직함이 우리 가게의 자산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 전 그날 거짓으로 무너졌던 우리가 이제는 정직함으로 다시 서 있었으니까요. 재민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벗는 그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큰아이가 수건을 가져다 주자 재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매출을 정산하며 떡볶이 5인분을 포장했어요. 동네 독거노인들께 드릴 야식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우리의 작은 나눔이었죠. 셔터를 절반쯤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문득 6개월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셔터를 내리던 새벽, 검은 승합차, 불안했던 예감. 그 모든 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카운터 아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편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빠와 김밥 만들기, 엄마 최고. 그중 막내가 그린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집, 따뜻한 집이라는 제목 아래 노란 불빛이 가득한 분식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어요. 내일 큰애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민이 덧붙였습니다. 같이 갈게. 아빠도 가야지. 그 당연한 말이 아직은 조금 어색했지만 모두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재현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SNS에 올려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간판에 정직한 분식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자리, 내가 선택한 말, 내가 책임질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맹세했습니다. 피는 감출 수 없지만 사랑은 더 크게 보여주자. 매일매일 정직하게. 초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